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자,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글들을,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불만이 폭발된 것은 윤석열 캠프 관계자의 탄핵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캠프 사람들에게 언동을 조심하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도 윤 전 총장의 말을 신뢰하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봉합은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봉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윤 캠프의 신지호 전 의원 탄핵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발언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단단히 화가 났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내재돼 있었던 윤과 이의 갈등이 폭발됐다라는 게 동아일보 기사 내용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단어를 꺼냄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표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네.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조금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네. 또 이 대표는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시나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좀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메시지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잠정적으로는 조금 갈등이 완화돼 보이지만 또다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터질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국민일보 보시면요. 다음 주 18일에 지금 예비 후보들의 경선 토론회가 국민의힘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자리에 과연 윤 전 총장이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 이 부분이 또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이 대표가 그래서 토론회는 올 것입니까? 안 올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애매하게 분명하게 답을 얘기 안 했다는 했다면서요.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봉사활동하는 데도 나타나지 않았고, 네. 입당했을 때도 제대로 된 일정이 조율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 토론회조차도 이제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로서는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들과의 같은 토론회인데 그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하고 싶었을 개연성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토론회 참석 여부를 둘러싸서 또다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잠시 뒤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먼저 오늘의 사람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김용건 씨입니다. 배우 김용건 씨. 김용건 씨의 39세 연하 연인 A씨가 김용건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자, 유창학 교수님, 극적으로 합의라도 한 겁니까? 그렇죠. 40년 가까운 나이 차이 때문에 정말 화제가 됐던 일인데, 네. 김용건 씨가 일단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네. 지난 며칠 동안 그 예비 엄마와 만남을 가지고 진실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를 제대로 묻지 못해서 반성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요. 앞으로 예비 엄마의 건강한 출산과 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A씨가 절대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았었는데 일단은 쉽게 풀린 것 같습니다. A씨의 고소 취하 이후의 입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과거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2개월 동안 어떠한 반성 사과 없었고요.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 내용들, 문자 전부 다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제출했고요. 자, 그래서 고소 취하 이후에 A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김용건 씨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담당 변호사의 말이 있었고요. 네. 고소를 취하하고 일단은 지금 태교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과 이 관계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겠지만, 잉태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시는 분들, 그런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네. 참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A씨에게 사과를 먼저 건넨 건 김용건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과를 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의 그 새 생명에 초점을 맞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건 씨의 측근의 입장인데 A 씨의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태교에 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과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악의적인 시선을 좀 걷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이 차이라든지 최근에 뭐 낙태 종용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시선들을 좀 걷어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많은 여론들이 어찌됐든 이제 부모가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좋지 않다.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을 어느 정도 수긍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이미 또 이제 사회적 체면 때문에 처음에는 만류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이거를 지키는 게 타당하다라는 주변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들들도 이제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말을 했으니 출생해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 용기를 네. 가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하정우 씨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아버님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하정우 씨도 최근에 재판정에 맞습니다. 섰었잖아요. 네. 프로포폴 문제로 본인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이슈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어찌됐든 나와 관련된 문제는 조기 해결을 해서 좀 봉합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A 씨 입장에서는 이제 고소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인정될지 여부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 이제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김영건 씨와 관계에 있어서 또 아들과 관계, 네. 또 양육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향후 문제가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고 김영건 씨 입장에서 물론 뭐 본인 입장문처럼 어떤 화해를 하고 싶고 태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네. 김영건 씨 유명이잖아요. 또 아들이 또 하정우 씨고. 네. 근데 만약 이 과정에서는 이전 투구를 하게 되면 결국 녹취록도 공개되고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게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꼭 김영건 씨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A 씨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건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을 만류했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이미 뭐 화제가 됐던 게 그 굉장히 또 나이 차이도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왕성한 또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막상 고려를 했을 텐데 일단 여러모로 새롭게 잉태된 아이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신중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또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건 씨 오는 11월에 아이가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뭐 호적에 올리기로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친자로 올라갈 경우에는 뭐 김영건 씨가 또 고령이기 때문에 상속 비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승리 씨. 가수. 과거 이제 가수로 활동했던 승리 씨인데 지난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 상습 도박을 벌이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가 된 가수 승리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월 기소됐을 때 승리 씨의 모습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사셨는데 할 말씀 없으신가요? 본인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벌써 두 번째 기각인데 어떻게 심정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억울하진 않으세요? 혹시 뭐 상습 도박 혐의나 이런 할 말씀 없으십니까? 혐의 모두 부인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승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승리 씨는 특히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다수의 문자가 있었고 그리고 승리 씨의 과거 메시지까지 꼼꼼히 살펴봤을 때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승리 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들입니다. 2015년 12월 5일에 여자애들 불러줘. 대만에서 손님이 온 모양이다. 그리고 여자는 잘 주는 애들 보내라.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여자 2명 오면 안내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에 지금 저희가 가위표를 쳐놨지만 그 내용에서 이제 주는과 노는의 차이를 가지고 성매매가 알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잘 주는 애들은 오타라고 하나 잘 주는 애들이라고 한 문구는 단순 오타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지인인 최땡땡 씨에게 호텔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는 증언도 재판부는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정민 의사님? 일단 9개 혐의 중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말고는 모두 다 무죄 주장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된 범행 자체들 제명들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긴 한데 그중에 사실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각인될 수 있는 것이 저렇게 연예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성매매를 계획적으로 알선을 했을 것이냐. 통상 이런 제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주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많은 충격을 가져오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 이렇게 특정 제3자와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접대할 걸 계획하고 그걸로 통해서 사업상의 이득을 취득했다. 재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오타이다, 아니다, 우리는 이거 성매매 접대나 알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요 문자나 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 과정 속에서 여러 정황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런 어떤 부작용까지 야기하면서 이런 알선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행각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떤 행각이었습니까? 네, 일단 뭐 승리 씨가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여러 사업가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 그 승리 씨가 라면 관련해서 사업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라면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에게까지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도 어떤 뭐 돈이 오가는 내역이라든지 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이런 내역들을 보고서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또 일본의 사업가에게까지도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 이런 것들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리 씨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들 드러나게 된 건 사실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승리 씨,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었죠. 2년 전 경찰 조사 받았을 때 승리 씨 모습 보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실력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성접대 네, 마약 감사합니다. 오늘 모발 검사 일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할 겁니다. 예. 야, 저때 정말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년 전에 당시에 단순한 폭행 사건부터 출발해서 연예계 전체가 들썩거리는 정말 큰 사건으로 네. 좀 불거졌는데 당시에 또 그 승리 씨가 버닝썬의 실소유주로 그 거론이 되면서 이 사건의 좀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그 승리 씨가 방송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뭐 필리핀의 섬을 빌려서 정말 초호화 생일 파티를 했었다. 이런 한 6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버닝썬을 위해서 마련한 파티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도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지난해 3월 입대를 했었죠. 그 네. 이후로 꾸준히 재판을 받아오면서 이런 결과까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지금 군인 신분인데 이 입대하고 난 이후에 사실 전역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제 됩니까? 전역이 곧 전역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본인이, 달이라고 그러죠. 네, 다음 다음 달 달입니다. 전역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징역 3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본인이 만약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네, 징역 3년이 확정돼요. 네.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제 전역을 하게 돼 강제 전역이 강제 되는 전역으로. 거죠. 그런데 뭐 실형 3년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역은 보류가 되고 군사 고등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범죄 어떤 혐의 자체를 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야, 성매매 알선 가지고 뭐 징역 3년이나 받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매매 알선은 워낙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성매매 알선도 있고 본인이 또 성매매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거기 뭐 상습 도발이랄지 외환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네. 이런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환관리법 이외에 대해서 외환관리법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다 부인을 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한데 부인을 하기 때문에 반성의 의지가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뭐 형량이 지금 3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복귀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우선 이제 저게 다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하고 그 형기를 마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서도 일정한 정도의 아마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숙려 기간 같은 게 좀 근신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후에 뭐 본인이 복귀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제 팬들이 용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또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배구 선수. 바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입니다. 17년 동안 태극 마크를 달았던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그 소식인데요. 일단 김연경 선수 2004년부터 정말 오랫동안 그 태극 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치러낸 올림픽만 해도 횟수가 3번이죠. 거기 아시안 게임 4번에다가 세계 선수권도 한 3번 치러내게 됐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은퇴 소식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은퇴는 사실 올림픽 참가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터여서 은퇴를 아주 놀랍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이유는 김연경 선수가 귀국하면서 은퇴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은퇴 발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더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난다면 그때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오늘 지금 집에 가서 네, 샤워하고 씻고 네, 치킨을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네, 혼자 네, 치킨 시켜 먹을 거고요. 자, 근데 갑자기 은퇴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은퇴를 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올림픽을 치러내는 과정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도 있었고 응원도 있었고 거기다가 주변에 실질적으로 아마도 은퇴하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설득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은퇴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은 신중하게 또 고민을 해보고 원래 노선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량은 뛰어난 것 같은데. 아쉬운 건 틀림없는데 네. 우리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물리적인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제 기량이 좀 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잘 판단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이게 국가대표 은퇴죠. 네. 배구계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팬들 중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팬들로서는 김연경 씨가 배구 지도자로서 남아서 제2의 김연경을 정말 여러 명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이제 새로운 책무다. 아마 이렇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퇴식 따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배구 협회 측에서 김연경 씨가 워낙에 또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공식 은퇴식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대표로서 은퇴지만 선수 생활을 완전히 마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선수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그때 은퇴식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연경 선수 국가대표는 은퇴를 했지만 배구계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선수 김연경은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는 유튜버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한번 들어보시죠. 은퇴하게 되신다면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 쉬고 싶고요. 일단 은퇴하고 나면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지도자 쪽에도 좀 관심이 있고 근데 좀 방송 쪽이나 이쪽도 조금 생각이 있고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둘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 가서 조금 뭐 어학연수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코치 연수나 이런 것도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방송도 욕심이 있고 코치 생활도 욕심이 있고 근데 둘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사실 뭐 지금까지 쌓아놨던 재력도 상당하고 네. 국민들의 응원도 대단하고 그래서 뭐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정도로 그 선수 생활을 치열하게 했고 이뤄낸 성과들도 있는데 사실 쭉 쉬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구체적인 이런 활동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고 또다시 열정을 불태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이후에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김연경 선수인데 이런 김연경 선수가 그간 밝혀왔던 가치관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키가 조금 작았어요. 배구 선수도 키가 작았고 신장이 작으면서 너는 안 된다. 그 키로 무슨 배구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제가 당들을 했는지 왜 안 돼? 하면 되지. 더 많이 노력하면은 될 거야. 왜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내가 아주 저거를 바꿔놓은 거야. 초심을 잃지 말고 좀 살아가자. 약간 이런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잘한다, 어쩐다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정신 차리자. 초심을 잃지 말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고 이런 거를 과정을 잃지 말고 항상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항상 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해 나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자,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뇌이면서 선수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슈퍼스타 김연경 선수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국가대표는 은퇴를 하지만 그래도 선수 김연경 선수로서 많은 좋은 모습들 앞으로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연경 선수에게 무례한 인터뷰를 해서 또 구설에 올랐던 유해자 배구협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논란이 됐던 인터뷰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그냥 뭐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한번 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저래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고 저희 신통방통에서도 보도를 좀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됐군요.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저게 사실은 김연경 선수가 귀국하면서 팬들하고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팬들한테 하고 싶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2번씩이나 자꾸 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를 강요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팬들로서는 아니 지금 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서 자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얘기를 그 김연경 선수한테 강요를 하느냐. 지금 뭐 팬들한테 인사하고 푹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이 아마 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진 보면 유해자 부위원장의 SNS에서 이제 저희가 가져온 사진들인데 김연경 선수가 개인적인 인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 좀 마음, 편하진 않겠네요. 도의적으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유해자 위원에 대한 딸이 이제 골프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판을 받으면서 또 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막 댓글, 악성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을 좀 받고 사죄의사 표시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사퇴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보이진 않고요. 약간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약간 솔직하고 우리 지금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본다면 조금 윗세대 분들은 어떤 공식 행사 했을 때 꼭 귀빈 먼저 소개하고 윗사람들 먼저 챙기고 이런 문화 아직 잔재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김연경 선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힐 목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퇴까지 한 진정성을 네티즌들도 좀 봐주시고 딸한테 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행동은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 여기서 정리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저희 이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신문에서 읽어드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등 국면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이 대표를 겨냥해서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일단 윤 전 총장이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고 일시적으로 봉합이 되는 듯 보이지만 또 당내에서 충돌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갈등 폭발의 발단이 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권력자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엄중함 때문이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사용하게 된 단어인데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옆구리 찌르듯이 해야지만이 사과나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정확한 사과 표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 윤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으로 어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제 오후에 신지호 정무실장도 사과 입장 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핵 발언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뭐 염두에 둔 것은 일단 아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당과 당대표께 부담을 드린 점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단단히 오해를 했고요. 또 오해할 만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캠프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캠프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돌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주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뭐 선거는 3년 뒤에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6월달쯤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즘 상주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지금도 상주 내려가요? 예. 그 개인 택시 문제 때문에 상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때문에. 근데 경기도 화성에도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상주 쪽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렸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 모친의 고향이 상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무개의 아들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을 뭐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 차원에서 저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것들이 보이고 저것 때문에 이제 1위 후보, 대권 후보인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캠프 쪽에서는 격앙됐던 것 같고요. 그런 반응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충돌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저런 현상들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반발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엊그제 드러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3월 6일 날, 그러니까 3월 4일 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는데 3월 6일 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자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다가 그 이후에 다른 또 채널에 나와서 자기는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에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실제 대표가 됐어요. 네. 그 당시에는 대표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으로서는 자, 그러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대표 여기까지 1단계가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 후에 계속해서 윤석열 캠프를 비판했어요. 그럼 이게 그 일련의 과정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신지호 실장의 발언이 이 유튜브가 확 퍼진 그 직후에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아, 윤석열 캠프에서는 대단히 화가 났겠구나. 저 발언을 가지고 아마 그래서 신지호 실장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도 그 당시 3월 6일 날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얘기 과연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대표가 되기도 전이고 다 아시겠지만 3월 6일이라 하면 이준석 지금의 현재 대표가 대표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뭐 잘 들리지도 않았을 때여서 과연 그때부터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시각 차이인데 네.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권의 제1주자 캠프를 계속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3월 6일 상황을 전제로 하고 보면 이게 다 설명이 돼요. 근데 맥락이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야권의 제1주자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유승민 캠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제1 후보인 윤 캠프의 비판을 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차이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당에 있는 대권 후보들의 경선에서 나는 공정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아마도. 그런데 오해받을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유튜브에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총괄하는 입장이면 우리가 이제 수사나 재판을 따지면 이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판사를 하고 나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사 그게 당대표가 되기 전에 행위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법제도 시스템이라면 뭐 재척을 하든지 기피를 하든지 본인이 회피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입장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는 계속 입당도 그렇고요. 전에 8월 경선에 올라타한다고 계속 압박감하면서 사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도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 대표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있는 특히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에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세력은 있다고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오히려 이제 객이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주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본인은 경선을 관리하는 대표예요. 그러면 자기 정치보다도 일단 후보자가 우선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 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말을 줄이고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측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이런 식으로 이전 투구를 하면 당에나 이준석 대표에도 안 좋지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도 부메랑이 될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의 투구를 하는 것은 결국 제살 깎여 먹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봉합이 되어가고 있는 국면이고 봉합되는 과정 속에서 윤 전 총장의 캠프에 신지호 정무실장을 향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하라는 얘기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한번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로 압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간 과정이긴 합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입니다. 대선 캠프에는 많은 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금도가 있어야 한다.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캠프를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이제 봉합이 되는 것 같고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일로 캠프를 떠나라라고 마라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상황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과 신지호 정무실장의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반격과 이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듯한 저런 논평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공정하게 이 경선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 캠프를 향한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지금 조금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토론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선준비위원회는 토론회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대단히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원회의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재원 의원이 누구 편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자기가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세상인데 대표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 정도로 그냥 잦아드는 것 같았는데 이준석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토론회 같은 거를 조금 저하는 경우도 윤석열 총장 앞에 놓고 홍준표 후보 같은 분께서 탄핵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가부간에 이런 질문 나올까봐 지금 좀 저항한다고 보는데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구친박으로 불리셨던 분입니다만 당내에서 탄핵이라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당이 두 쪽으로 깨지는 거를 굉장히 좀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양쪽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보십니다. 한 말씀 드리면 대표로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민주의 절차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경선이랄지 봉사활동은 당에 있는 후보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들 일정도 있을 거고 후보자들의 어떤 캠프치에서 의견을 들어봐서 그걸 정해야지 당대표가 무조건 정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참석해라. 이게 일방적 지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신지호 정무실장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당대표를 탄핵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윤 전 총장도 사과를 했고 신지호 정무실장도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런데 캠프에 있는 정무실장을 갖다가 나가게 하라, 추출해라. 근데 만약에 아니 뭐 나가게 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하기 전 상황입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이 캠프 입장에서는 정말 내보내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는 게 되는 거고 안 내보내게 되면 또 거기서 감정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젊고 패기가 있는 건 맞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달지 그것보다는 좀 포용을 해야 한다. 만약 정무실장 안 내보내면 그것 갖고 감정 갖고 또 싸울 거예요. 결국은 물론 자기 정치 중요하죠. 젊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정당에서는 선당 후사, 성공 후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할수록 자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보면 이준석 대표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지금 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사실 이런 갈등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데 단견이라면 몰라도 길게 보면 정치라는 건요 꼭 단기적으로 이긴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점을 이준석 대표가 좀 성찰을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이 탄핵과 관련된 이 발언 때문에 휴가를 가 있는 이준석 대표는 불만이 가득 쌓여 있었고 신지호 정무실장이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윤 전 총장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신지호 실장에 대한 경질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세요?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전화를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일단은 윤 전 총장의 말을 신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앞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던 그 토론회 때문에 과연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전화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윤 후보로부터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 최근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락 짓습니다. 그런데 자,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토론회 참석 끝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도 상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이틀 동안 하겠다는 걸 하루로 줄이는 거 성공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실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거부를 할 거다. 이게 원칙에도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원칙에 어긋난 것들을 이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사실 지금 1위 후보한테는 이 당내 1위 후보한테는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만 마이너스가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얘기 나오면 당연히 또 불편할 테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경선준비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토론회는 아니에요. 토론회는 경선관리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일정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왜 무슨 토론회를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토론회는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결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이번 있는 주말에 최고위원들도 이번 주말에 것 결정한다고 지금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되기도 전에 대표가 나서서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 예비 후보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토론회 참석할 거냐?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손재희 변호사님. 근데 이제 중재안을 들고 상주로 내려간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겠다는 안을 들고 내려간 거거든요. 윤석 대표가 받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토론회를 해야 마땅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해야 들어요. 된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입당 절차도 문제이지만 또 봉사회 때 아무도 안 온 것도 문제였고요. 이번에 토론회까지 모두 보이콧하고 안 오겠다라고 한다면 당대표 권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토론회 자체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여당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토론회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이야기했고 어떤 네거티브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수습되는지도 보고 있는데 야권에선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 지금 신인들이 들어와서 어찌됐든 정책 발표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들을 만한 자리도 굉장히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금 당장 토론회가 준비되지 않아서 또는 좀 불편한 질문들이 오고 갈 게 예정되긴 하지만 어차피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번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기에 또 이제 토론회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해보고 이러면서 조금 수습될 수 있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거를 요번에도 보이콧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중들에게는 뭔가 더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 아닐까라고 해석될 부분이 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할 건데 미리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경선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작도 안 했는데 토론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경선 준비위는 준비를 경선을 잘 치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 경선 준비위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만드는 것은 이제 월권이다라는 어떤 일부 후보들의 얘기에 함께 동조를 그러니까 후보들 얘기도 네. 있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똑같이 견해를 그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론회에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파 괴멸 앞장서다가 선회한 분, 바로 윤 전 총장 얘기하는 겁니다. 점령 군인 양 철없는 정치인 내세워 당대표를 흔들고 있다. 아마 철없는 정치인은 자식이와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캠프로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 방침에 순응해야 한다. 황제 군림하던 검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토론회 때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한 줄 남겼거든요.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 보였습니다. 그렇죠. 저러니까 더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예. 저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딪힐 것도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선 본선에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부딪히긴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런저런 이게 말들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책 자문단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정책 비전을 약간씩 내보이면서 윤석열 총장은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토론회 가서 다시 또 불이 붙어버리면 이 마이너스 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을 준수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최고의 저격수는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특히 이제 본인이 지금 야권 내에서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방이면 충분히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깎아내릴 수 있는 방법은 적폐 수사랄지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야권 내 후보 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부분을 잘 준비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의 어떤 강단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타협점을 남기고 만약에 본인이 검사로서 행위에 대해서 뭐 후회하는 입장을 보인다랄지 뭔가 거기서 말이 꼬인다랄지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영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특히 공개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말실수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보수층 또는 이제 중도층에 이제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벼르고 있다. 홍준표 의원 토론회 때 봅시다. 지금 문정권에 부역한 것 반성 않고 점령군 행사하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토론회에서 반드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날선 비판과 공격과 비난을 하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경선 준비위에서 하고자 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에도 토론회를 거치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 전 총장과의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조사를 했을 때는 주로 윤 전 총장이 우위에 있고 또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일단 절대적인 숫자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8월 둘째 주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35.9 대 33.5 순위가 뒤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런 상황은요. 이제 본인의 실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지금 거의 1대10 싸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은 여당대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야당은 또 야권 내에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1대10 싸움이다 보니까 이제 저거는 그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된다. 8월 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되면 그때 또 토론회를 뭐 지금 뭐 20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뭐 10번, 20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토론회 횟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또 한번 지지율이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1월 초 가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민주당 후보는 한 명으로 확정이 된 상태예요. 상태죠. 그렇죠. 된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1대1 구도가 되면 그때 또 한 번 지지율이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신의 어떤 설화 그리고 태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틀 전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그 국민의힘 재선 의원과의 간담회를 보면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 인터뷰나 행사에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그냥 쭉 자기가 아는 얘기를 늘어놨었다면은 이날은 손에 뭐 준비된 자료도 들려 있었고 간담회 이후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어떤 백브리핑에서도 좀 정제된 발언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포착됐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해소할 만한 그런 또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좀 적극적인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관 보도 중에 총장님께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셨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소설 아닙니까? 추측이고 어떤 뭐 객관적인 무슨 사실관계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표랑 직접 소통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뭐 최근까지는 했죠. 만나기도 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내 총장님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원로 정치인들이고 뭐 그분들이 뭐 무슨 어떤 일을 하실 때 제 허락받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가급적이면은 좀 당 지도부와 좀 원만하게 좀 지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개를 좀 이렇게 도리도리하는 모습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할 때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톤이 좀 다운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한테 조언도 받으셨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충돌이 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충돌은 이제 캠프 사람들이 하고 대표는 이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진보든 보수는 뭐 여러 층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정치 입문하고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행보하고 지금 보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학습화가 좀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외도 정치에 대한 교육이 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투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아마 본인 자체가 그런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향후에도 사실 뭐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것도 사실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우리가 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언어하고 사실 총장으로서 언어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점차 이제 정치인으로 좀 변모하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 최재형 전 원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의 문제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과연 친일이었느냐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또 독립운동을 한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문제들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최재형 캠프는 여권의 이러한 친일 프레임, 친일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상의 어떤 친일 논란,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도 아니고 조상의 문제까지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 이제는 뭐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그 조부나 증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최 전 원장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조금 다시금 문제가 소환될 것 같습니다. 친일 인명 사전을 집필하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최재형 전 원장의 증조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한 입장들을 좀 JTBC 보도를 통해서 전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전해졌습니까? 그렇죠. 이제 평강 뭐 면장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고요. 그 면장을 한 10년쯤 하고 나서 조선총독부 공고문을 이제 봤더니 거기에 표창장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친일이냐 이런 판단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은 그게 상당한 친일 행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띄워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이런 주장과 정말 객관적인 연구자들의 주장을 놓고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민족연구소의 얘기는 이완용처럼 1급 친일파는 아니지만 10년 넘게 면장으로 일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제의 신임을 받아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창장까지 받은 게 사실이라면 친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가지고 이제 친일 행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봐서는 친일 행적으로 볼 만한 근거는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1932년 12월 1일자로 국세조사 기념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일제의 통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상이다. 그리고 이게 10년 넘게 면장으로 어떻게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제 면장으로 재직 기간이 길었다는 것만큼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방증이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이다 아니다라는 좀 공방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증조부뿐만 아니라 또 조부도 친행적이다라는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부를 두고는 이제 독립운동을 한 게 맞느냐 아니냐 이게 또 쟁점이거든요. 이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친일을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친일을 독립운동가로 둔갑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1987년에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현재까지 최재형 후보가 이 회고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 스스로가 조부가 쓴 1987년도 회고록을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참 이런 역사적 근거가 사실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이 문제를 우리가 진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조부나 이제 조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조부에 대한 조부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재형 전 원장 측에서는. 근데 만약에 독립운동을 안 했고 오히려 약간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관계를 물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논쟁 자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조부나 조부가 만약 이제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해봐요. 물론 뭐 그 거짓 주장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반박을 하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있고 또 최재형 전 원장이 있잖아요. 그 최재형 전 원장이 손자뻘인데 그 손자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뭐 적극적 친일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장에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 대상을 삼는 게 맞느냐.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공방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형을 이제 복역해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됩니다. 10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207일 만에 이제 나오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카메라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잡히는 대로 현장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로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선 경선 후보들을 쇼호스트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물론 가상이긴 합니다만 홈쇼핑 형식을 빌려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다양한 모습이 연출됐고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국민 맞춤형 주거 패키지입니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3인 이상의 가족, 그 어떤 국민이라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보험 완판 요정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경제 기본권 3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공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개혁은 특권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조세 대전환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의 중심에 바로 토지와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믿는다. 정세균 믿어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바뀝니다. 충청 지역을 신수도권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브라인드 정책 투표를 냈는데 저희 국민 기본자산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와닿는다는 얘기겠죠. 대선 레이스에서 뜨거운 여름 핫한 경선을 약속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가득한 나라를 박용진이 만들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뭐 주거 문제, 세금 문제 등등 정말 국민들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각 후보들이 정책으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고 또 자주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근데 딱 저기까지였습니다. 뒤돌아서면 바로 다시 네거티브 존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제는 경선 승복론을 두고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넉넉히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예. 이낙연 후보 승리를 바라는 캠프 관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경선 승복 여부를 묻는 게 매우 섭섭할 수 있죠. 김두관 후보가 비판했듯이 경선 불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승복 선언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냐면 사실은 경선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과거에는 이제 경선을 끝나고 나서 낙선자가 탈당해서 뭐 출마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막아놨어요 지금 법에서. 막아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선 불복론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또 하나의 변형된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캠프의 변형된 네거티브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서른 의원이 얘기한 게 결국 그거예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그중에 뭐 3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안 넘어가고 오히려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선 불복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금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인데 집행유예 선고받고 풀려났던 아마 여러 모습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나실 건데 가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뭐 여러 재판들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될 거고 그리고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은 할 수 없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백신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 있습니까, 부장님?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대선, 경선 불복론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론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낙연 측도 경선 불복은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그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정책들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앞으로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하면서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